안녕하세요. 저는 규모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화물과 관련된 회사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것을 물려받아 제가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이 제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아무런 고생도 힘든 일도 없던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듯이 우리 집에도 저희만 알고 있는 가슴이 아픈 사연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사연 중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사이로 돌아가요. 부모님은 원래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데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어요. 두 분 다 부유하거나 능력, 환경이 잘 갖춰진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었기에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바닥부터 고생해서 맨손으로 일구어낸 업적이라고 하셨어요. 가끔 부모님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주고는 하는데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었죠.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잠을 잤다거나 겨울에 추운데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을 손가락으로 찍다시피 몇 방울씩 물을 묻혀 몸을 씻으면 너무 추워 금세 물이 닿은 부분이 빨갛게 동상이 걸린 것처럼 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더울 때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추울 때는 따뜻한 보일러와 전기장판 위에서 지낸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처음 예상했던 대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자란 게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돈 걱정 없이 자라온 것을 인정해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에 공감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들 어려운 시절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번 흔들렸기 때문에 이 시기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가족들이 많았죠. 우리 집 역시도 그런 가족 중 하나였어요. 화물, 해외 운송 관련 일을 하다 보니 한국의 경제 상황은 물론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금세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뉴스와 신문을 읽으며 국내와 세계의 동태를 살피는 게 일이었고, 저 역시 그런 분위기의 집안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나 정치, 상황, 세계 정세 등에 대해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아무리 눈이 밝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기에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해결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그 당시 이미 국내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 역시 이를 회복하기 위한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게 어려워졌어요. 이미 줄어든 수요에 대해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던 중국과의 관계까지 흔들리게 되면서 아버지의 회사는 급격하게 어려워졌어요. 그런 중에 일부 거래처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저희는 받아야 할 돈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계곡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점점 아래로 향했죠. 갑의 위치에 놓인 기업들이 파산하면 당연히 저희는 돈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돈을 구하지 못한 우리 회사는 또 저희 직원들에게 제대로 급여를 내어줄 수가 없어요.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 외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할 곳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쉬운 말로 돈줄이 막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돈의 흐름이 한번 끊어지기 시작하면 은행에 기대게 되고, 이를 적절히 상환한다면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오롯이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 아버지의 빚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은 파산을 맞이한 다른 회사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부터 돈의 흐름이 멈추게 되고 그 영향을 관련된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줄 월급만은 지켜주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셨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우리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 들어갈 비용을 위해서 집을 팔고 차를 팔고 어머니는 예물을 팔고 저는 제 방과 피아노를 잃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버지는 저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거든요. 가장 크게 잃어버린 걸 말하자면 아무래도 자긍심일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수성가로 회사의 대표 자리까지 이루셨는데 땀 흘려 이루어낸 사업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사원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늘 느끼시면서 직원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스스로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셨는데 어느새 아버지는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이번 달 월급이 밀릴 거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며 그들의 곤란한 표정을 봐야 하고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을 때는 오랫동안 다닌 직원들에게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꺼내야 했어요. 하루하루 무너져 내려가는 회사와 함께 아버지 역시 하루하루 무너져 내려갔죠.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작은 집에 살면서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될까봐 무서웠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들듯 저 역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안의 분위기도 좋지 않고 부모님도 힘들어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나까지 짐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도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밥도 만들어 먹고 청소도 해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신경이 곤두서 있다시피 했어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을 보고 눈칫밥을 먹는다고 하죠.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이상하게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이 작아지도 못해 지하로 내려갔을 때는 더욱 심했어요. 옷을 아무리 빨아도 섬유실 사이사이에서 지워지지 않는 지하실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았거든요. 길을 걸을 때도 교실에서 앉아 있을 때도 사람들이 저로부터 그 지독한 가난의 냄새를 맡을까봐 그래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할까봐 늘 두려웠어요.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그런데 뭘 모르는 아이들은 그런 사실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는 해요. 그 아이들은 그저 재미삼아 장난으로 누군가의 가난을 놀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그들이 놀리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옷을 허름하게 입는지, 얼마나 좁은 집에 사는지가 아니라 그 아이를 키워온 가족들의 모든 것을 놀리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단지 물려받은 옷을 입어서 중고책을 써서 창문이 없는 집에 사는 것을 놀리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그 아이를 키워준 다른 가족들 모두의 노력을 비웃는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그것만은 막고 싶었어요.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이든 함부로 해도 상관없지만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만은 절대적으로 막고 싶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더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힘없는 생명들이 강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부풀리고 일부러 화려하게 겉모습을 바꾸듯이 저는 학교에서 하는 제 행동으로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하다못해 음악과 체육까지도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점수를 만들고 누구에게도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 조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교복은 늘 단정하게 입고 태도 점수까지 완벽하게 챙겼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공부 잘하는 모범생, 그리고 무엇이든 완벽하게 하는 아이로 차마 쉽게 다가오기 힘든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친구가 없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다들 적당히 잘 지내는 정도였죠. 그렇게 경주마처럼 달려오던 몇 년 동안 저는 부모님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착한 아들이 되기로 했어요. 착하고 반듯한 아들. 우리 집이 가진 것 없이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아들 두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할 만큼 말이죠.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망해가던 자신의 사업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낸 결과 다시 거의 무너져 내려간 바닥부터 천천히 상승세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다시 으쌰으쌰하면서 아버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힘을 낸 덕분이었죠. 그리고 정말 가까스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사업은 슬슬 안정기를 찾아갔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힘들게 밤낮 없이 식당 일을 하던 어머니도 마침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셨죠. 그 몇 년 사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어머니도 아버지도 참 많이 늙어 있었어요. 세월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것만 같았죠. 저는 유명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을 관심 있게 봐서 그런지 전공도 무역학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늘 농담처럼 우리 아들 졸업하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 다른 데 가버리면 안 돼. 라고 하곤을 하셨죠. 명문대 졸업생이라는 타이틀로 무역 관련 유명 대기업이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기에 하셨던 농담이죠. 저도 물론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싶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 더 다양한 시스템을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명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거대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배워온다면 오히려 저희 집안의 사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취업 후 무역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의 경험이 이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국내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사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마음이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나서 한동안은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아예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잘 다녀오라고, 가서 많이 배워오라고 인사를 해주셨고, 어머니는 공항에조차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5년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완전히 제대로 자리를 잡은 아버지의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또 아버지의 회사이기는 하지만 아들이라는 특혜를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채를 뽑을 때 지원해서 서류부터 면접까지 제대로 보고 합격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력직 직원으로 이직을 한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해 나갔죠. 그리고 무척이나 잘해 나갔어요. 어디 가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일을 아주 잘하는 편이거든요. 일머리도 좋고 큰 회사에서의 경험들도 풍부하다 보니까 웬만한 일은 거뜬하게 잘해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평판은 물론이고 회사의 경쟁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계약률도 올라가고 시스템적으로도 더 편하면서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갖춰나갔죠. 회사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었고 중견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지도로 같은 분야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의 탄탄함을 갖췄어요. 그리고 제 승진도 탄탄대로를 달려나갔죠. 아버지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실 진작 결혼을 했어야 하지만 해외 거주부터 집안 사정과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 오래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미뤄왔거든요. 아내가 될 사람은 사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아내는 예나 지금이나 집안이 꽤 부유한 편인데 중학생 때 처음으로 제가 지하의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을 알게 된 사람이기도 하죠. 알고 보니 제가 사는 그 집의 건물이 아내의 부모님 건물이었거든요. 우연히 볼일을 보러 온 부모님을 따라왔다가 그 집에 살게 된 저를 보게 되었지만 그 후로 달라지는 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를 놀리지도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도 그리고 저를 동정하지도 않았죠. 그저 같은 반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원래 상태를 쭉 유지했어요. 그 후로 저는 혹시나 아내가 저에 대해 소문을 내거나 혹시나 저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우습게 여길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자꾸만 신경이 쓰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아내 주변을 빙빙 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돌면서 아내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웃는 모습이 예쁘고 성격도 태도도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매력이 정말 많은 친구였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고 저희는 서서히 친구가 되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 거의 평생을 알다시피 한 사이인데다가 제 가장 불행한 모습부터 저희 집안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늘 곁에서 가장 큰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던 사람이었기에 결혼한다면 꼭 이 사람이랑 해야지 생각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제 마음과 다르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그런데도 아내는 그 모든 상황을 전부 이해해주면서 우리에게 맞는 시기가 있을 거야 라면서 기다려주었죠.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는 제가 이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했어요. 어차피 회사 직원분들이 결혼식에 오면 혼주석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될 거니까요. 이야기하니 다들 전혀 몰랐다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옷이나 가방 등도 항상 과하거나 비싸지 않게 하고 다니고 회사에서의 일도 게으름 부리는 법 없이 항상 성실하게 해서 그저 일 욕심이 많은 직원인 줄만 알았다고 하네요. 어차피 밝혀진 김에 본격적으로 회사 운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40대가 된 지금
예전에 아버지 자리를 이제는 제가 맡고 있죠. 아버지는 회사에서 물러나신 후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 지내고 계시고,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 싶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회사는 사업 영역도 확장하고 주요 거래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가 꾸준히 인지도와 수입,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면에서 계속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부 미팅을 다녀왔다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회사 휴게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직원들이 보이더라고요. 다들 엄청 놀라워하는 표정도 짓고 어떤 직원은 살짝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열띤 반응에 대체 뭔가 궁금해졌는데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이 저를 보더니 뛰어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한 직원이 어제 근처 식당 앞에서 찍은 영상인데 저한테도 보여주겠다고 핸드폰을 주섬주섬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다리에 힘이 딱 풀려버렸죠.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끼리 돈을 좀 모아서 학생한테 주려고 하는데, 대표님 왜 그러세요? 한창 신나서 모금함이라고 붙은 상자를 들어보이던 직원과 생글생글 웃으며 영상을 보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직원들은 모두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회사 대표가 갑자기 자신들이 흥미로워하던 영상을 보면서 울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그 영상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돌려보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바르르 떨리기까지 했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겨우겨우 입을 열어 영상을 정확히 어디서 언제 찍은 것인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직원이 알려준 회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식당으로 향했죠. 식당으로 들어가 영상에서 봤던 학생에 관해 물어보니 그 친구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이따 학교가 끝나고 저녁에 일하러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했고 주변을 두리번 둘러보았죠. 하지만 영상 속에서 봤던 인물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로 다시 돌아가 그 학생이 일하러 나온다는 시간만을 초조하게 계속 기다렸어요. 평소에는 하루가 너무 빨리 흘러가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만큼은 마치 1분이 1시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흘러갔어요. 얼마나 초조하면 평생 그런 버릇이 없었는데 다리를 막 떨게 되고 손톱을 물어뜯게 되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리에 수없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혼자서 대표실 안을 벽부터 반대 벽까지 계속 왔다 갔다 걸어 다녔어요.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는데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정말 숨이 막힐 것만 같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학생이 출근할 시간이 되었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 바로 그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근해서 앞치마를 입고 있는 학생이 보였죠. 저는 얼른 달려가 전날 보았던 영상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어제 그 사람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제가 일할 때 항상 가게 앞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오시나요? 매일 오셨으니까 아마 오늘도 오시지 않을까요? 항상 그렇게 그분을 챙겨주세요? 최근 들어서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망설였거든요. 저는 제가 봤던 영상 속의 또 다른 인물에 관해 물었고, 학생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시간쯤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식당 옆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저녁 9시쯤이 되자 제가 영상에서 봤던 차림과 비슷한 차림의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설마 했던 제가 아는 사람이 맞았거든요. 두 손이 떨려오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사람에게 가봐야 하는데 걷는 법조차 까먹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일으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갔죠. 마침 아까 이야기를 나눈 학생이 저녁 식사를 들고 밖으로 나와 그 사람에게 건네려고 하고 있었어요. 형!
식사를 건네받으려는 그 사람을 저는 나지막히 불렀어요. 형 맞아요. 제가 영상 속에서 보고 놀랐던 또 다른 사람은 바로 형이었어요. 그것도 제 친형이죠.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친형 말이에요. 제가 낮에 봤던 영상은 학생의 훈훈한 미담을 촬영한 거였어요. 그 학생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연세도 많고 몸을 움직이는 게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근처 국밥집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몇 주 전부터 그 식당 앞에 나타나는 한 노숙인이 있었는데 음식이 먹고 싶어서인지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식당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픈지 늘 음식을 넋을 잃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노숙인에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도 돈이 여유롭지 못한 상태라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죠. 게다가 혹시나 자신이 베푼 친절 때문에 노숙인이 계속 가게로 찾아와 영업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식당의 사장님이나 손님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이게 되었다고 해요. 생활비 때문에 시급이 꽤 높은 국밥집의 일자리가 중요했기에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혹시나 해고라도 당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매일 지나가면서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까지 부러운 듯 바라보는 그분을 보니 자신은 적어도 밥을 굶지는 않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음식이 먹고 싶으면 저렇게 보시는 걸까 생각이 들어 도저히 그냥 두고 보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식사를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나면 식당에서 저녁을 공짜로 줬는데 자기가 먹을 몫의 저녁을 그 노숙인에게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식당에 폐를 끼칠까봐 일부러 집에서 빈 그릇을 가지고 나와 거기에 자기가 먹을 밥과 반찬을 일부 덜어서 가져다 준 것이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를 가져다 주면서 앞으로도 자기가 저녁을 챙겨줄 테니 대신 가게 말고 옆쪽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다행히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다음부터는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녁에 기다리기 시작했고 몇 주간 그렇게 식사를 나눠주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해당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저희 직원이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름 모를 노숙인에게 자신의 저녁 식사를 기꺼이 나눠주는 학생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이 너무 훈훈하고 기특해서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날 평소 그 학생이 혼자서 할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기에 회사 사람들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면서 용돈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어 모금함을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때 우연히 제가 지나면서 그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상 속 그 노숙인이 제 형과 똑 닮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맞았어요. 제가 영상 속에서 봤던 그 사람, 그리고 제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제 형이에요. 무려 15년 전에 잃어버린 후 온 가족이 찾아 헤매던 그 형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형을 불렀고 형은 저를 쳐다보며 제 얼굴을 이리저리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 형과 장난처럼 주고받았던 장난을 쳤죠. 그러자 형은 다시 한번 저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이죠. 사실 제 형은 저보다 3살이 많지만 정신 연령은 4, 5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발견하지 못했다가 유치원에 들어간 이후에도 형은 한글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점점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적응을 힘들어해서 부모님이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른 무엇보다 늘 형을 우선으로 챙겼어요. 형은 장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간단한 의사소통도 할 수 있었고,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생활 습관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형에 대해 늘 포기하지 않았기에 학습지나 책 등을 사주면서 계속해서 형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형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다니면서 지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센터에서 진행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다녀왔는데 집으로 돌아와 피곤하셨던 어머니는 깜빡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그 후 눈을 떠보니 형이 혼자서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갔고, 잠깐 놀이터라도 갔나 싶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형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전단도 붙이고 여기저기 형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형은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제가 해외에 나갈 때 어머니가 공항에도 나오지 못했던 것은 어머니께서 형을 잃고 너무 힘들어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형에 대해 애틋한 마음이 컸던 데다가 자신의 탓으로 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에 심한 우울과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거든요. 어떻게든 형을 찾기 위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전국 곳곳에 형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모님은 형을 찾으러 전국 곳곳의 복지관이나 장애시설, 센터 등을 돌아다니고 계시죠. 저 역시도 꾸준히 형의 인상착의와 특징이 적힌 포스터를 지역 내 곳곳에 붙여두고 제보 전화가 오면 달려가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회사 바로 앞에 그토록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형이 있다니. 형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학생에게 매우 큰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데 아무리 여러 번 인사를 하고 용돈을 하라며 돈을 쥐어줘도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우선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두 분은 너무 놀라시면서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저는 형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부모님은 저도 결혼해서 나가고 형도 없었지만 혹시나 형이 다시 집으로 찾아올까봐 이사 한번 하지 않고 현관문에 페인트 한번 새로 칠하지 않은 채 옛날 집에 그대로 살고 계셨어요. 집 가까이에 도착하니 형도 집이 기억나는지 우리 집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형을 보더니 눈물을 터뜨리면서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도 하지 못해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기름져 있었는데도 두 분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형을 꼭 껴안았다가 다시 얼굴을 만지면서 들여다보았다가 또다시 껴안았다가를 반복하셨죠.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형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니 마치 계속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부모님은 제가 형을 찾게 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그런 착한 학생이 있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적을 만들어준 그 학생에게 꼭 보답을 크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온 연락처로 바로 학생에게 연락했죠.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해서 겨우겨우 주말에 학생의 할머니까지 모시고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형은 오랜만에 집에서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포근한 침대 위에 잠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가족은 믿을 수가 없었죠. 형으로부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대충 들을 수는 있었지만 사실 형이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그동안 그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형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형의 말을 대충 종합해보니 그동안 어떤 시설에서 지내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길을 떠돌다가 한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쉼터 같은 곳을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또다시 돌고 돌아 우리 회사가 있는 동네로 오게 된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가끔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줘서 그걸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먹기도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우리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도 저희가 제대로 찾지 못한 탓이라며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기도 했죠. 몸은 어른이지만 머리와 마음은 아직 아이인 형이 그동안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지 상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20살이 훌쩍 넘어서도 밤에 불을 끄면 무섭다고 꼭 작은 전등을 켜고 자는 형인데 아직도 침대 위에는 인형이 놓여있는 형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무섭게 생긴 아저씨일 뿐이니 저 밖에서 얼마나 무서움에 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도 되지 않을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모로 고생했을까 싶었죠. 그런 형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동안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 편히 지냈던 제 모습들이 너무 미안해졌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죠. 형이 돌아오고 나서 어머니는 마침내 웃음을 되찾았어요. 항상 머리 위에 먹구름이 하나 떠다니는 듯 어딘가 늘 아련하고 우울한 표정을 숨기고 있었는데 형이 돌아온 후에는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으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 형을 포함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학생과 할머니도 곧 도착했고 저희는 식사하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갔죠. 학생이 자신에게 식사를 준 추억들 때문인지 형은 그 학생을 보자마자 아주 반가워했어요. 학생 역시 형의 멀끔해진 모습을 보더니 진심으로 잘 됐다며 기뻐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식사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는 학생이 일하기 어려운 자신을 대신해서 고생한다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고 보니 그동안 참 어렵게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일용직 노동으로 돈을 벌던 아버지와 주점에서 일하던 어머니는 결혼한 이후로 날마다 싸우기를 반복했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서로 육아는 나 몰라라 하며 매일 싸움만 계속했다고 해요. 결국 아이는 할머니가 혼자서 키우다시피 했고 아이가 대여섯 살쯤 때는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욕하며 매일 술만 먹고 노름판을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할머니는 어린 손주를 보육원에 보낼 수가 없어 자신이 도맡아 키우게 되었고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하시다가 근처에 마트랑 편의점이 속속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접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도 손주를 먹여 살려야 했기에 동네에서 폐지와 공병을 주우러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나마도 최근 몇 년 사이 골반이 아파서 걷는 게 어려워지면서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다 먹으면서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셨는지 물었지만 그럴 돈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노인네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괜히 나이가 들어서는 병원에 가면 이거 해라 저거를 해라 검사비부터 치료비까지 돈만 많이 든다면서 진통제를 드시고 파스를 붙여두면 그래도 버틸만 하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매우 잘하는 편인데 그래서 서울내의 유명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등록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우선 미래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성적을 물어보니 전교에서 1등 혹은 2등을 하고 있다는데 대단하다 싶었죠. 자신이 나중에 큰 돈 벌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저희 집안이 어려웠던 어렸을 때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날은 간단하게 음식 대접을 하고 부모님이 준비하신 사례금을 전달했는데 학생과 할머니는 자신들이 한 게 없다면서 이런 돈 안 주셔도 된다고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저희 형을 찾아주면 원래 주기로 전단에도 나와 있는 사례금이다. 그러니 받으셔도 된다고 한참을 실랑이하면서 겨우겨우 설득한 끝에 사례금을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내내 이것만으로는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이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에 저희가 받은 감사한 만큼의 마음을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과 할머니를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정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어떨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회사에서 회계팀과 운영팀 등을 불러서 회의에 들어갔어요. 학생이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려면 얼만큼의 후원금을 책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현재 시점부터 들어갈 대략적인 비용과 대학 등록금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면 들어갈 예산 금액을 계산해 보았죠. 회의를 거친 끝에 적정한 금액을 낼 수 있었고 거기에 제 개인적인 비용을 더 보태서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또 이 기회를 시작으로 학생과 같이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도 더 찾아보고 후원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죠. 그 후로 우리 회사에서는 형을 찾아준 그 학생에게 매달 정기적인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학생의 생일, 할머니의 생신, 그리고 명절 등에는 제가 특별히 선물과 용돈도 따로 챙겨주고 있어요. 특히 돈 때문에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할머니를 위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현재 골반 상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검사를 받아보았죠. 다행히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 수술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고 대신에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이 정도면 움직이기도 힘들고 밤낮으로 꽤 아프게 느껴졌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파스만 붙이고 참으셨냐면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부터 본격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시작하셨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게 아직은 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치료가 있을 때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매번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을 훌륭하게 키워준 할머니에게 또 보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를 키워주셨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라고 꾸준히 병원으로 치료를 모시고 있어요. 학생은 처음에 매우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는 이렇게 받은 지원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꼭 돈도 잘 버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그냥 돈과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가능성이 있는 선한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도움받은 일은 절대 잊지 않겠다면서 꼭 멋지게 성공해서 자신처럼 공부나 다른 꿈이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겠다며 굳은 결심을 보였어요. 형이 돌아오고 나서 어머니는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으셨는데요. 이제 아버지까지 은퇴하고 쉬고 계시니 셋이서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센터에도 꾸준히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는 노숙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매우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형이 10년이 넘는 시간을 밖에서 헤매는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냄새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나쳐갔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 어린 학생이 그저 지나쳤을 수도 있는 노숙인에게 자신의 식사를 나눠주면서 모두의 인생이 달라질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학생은 할머니와 함께 앞으로도 밥 굶을 걱정, 라면으로만 때우던 끼니와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좋아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형을 드디어 찾을 수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이 바보처럼 낮잠을 자서 자식을 잃어버렸다며 느꼈던 죄책감을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도 소중한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더 이상 괴로워 슬퍼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었죠. 자신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작은 친절 덕분에 우리 가족은 10몇 년 만에 마침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형이 돌아온 것도 너무나 기쁘고 형이 돌아온 뒤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더 기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인연 덕분에 우리 회사도 남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처럼 한 어린 학생이 시작한 작은 친절 덕분에 그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이 변화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헤매던 소중한 우리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학생에게 정말 고맙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더욱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주변에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먼저 내밀어 보세요. 그곳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뒤늦은 폭염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